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내일교회 출석하고 있는 박치현 장로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김사무엘 목사님 전화 받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데요. 전심 먹다가 축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장로가 목사님들만큼 소개된 것도 많지 않은데 현상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혹시 성도 많은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10편 133편 말씀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처음에 들어갈 때 보라 이 감격사를 쓰잖아요. 이 광경이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라 이런 표현을 쓸 만한 장소이구나. 오늘 이 자리가 형제 연합이라는 이 말은 형제 연합이란 말은 동일한 정신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 딱 정해졌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이 공간을 일컬어서 연합이라고 합니다. 분열은 망합니다. 뭉치면 삽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뭉치란 말이에요.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복을 말하시나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입니다. 향유. 아주 좋은 향유를 부으면은 그쪽 사람들 수염이 많이 나잖아요. 기름을 부으면 향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이 옷을 탁 적시잖아요. 이 옷이 몸이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진다는 거죠. 연합에 일어나는 현상이 향기롭다. 그 다음에 헐몬의 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인데요. 2844m. 우리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거기는 밤중에 이슬이 작은 산들에 내리면은 생물들이 살아나거든요.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살아나듯이 연합의 중요성을 은유적 표현입니다. 연합하면은 그렇게 해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나아갈 때 시온의 산들에 이슬을 머금고 생물들이 채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 김천 땅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말해 이 공간이 100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이라는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없습니다. 세계 어떤 것에도 학문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 100이라는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공간이 이렇게 100이 있다면은 5%를 못 채운다. 95%는 채울 수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마지막 그 5%는 누가 채우느냐? 영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뭔가 가지고 공허하잖아. 우리가 더 가지고 싶고 된 듯 하는데 아쉬움이 있대. 이건 공허함이래. 공허함. 이거는 5%의 영적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5%의 공간을 채워줬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하나의 밀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겨자씨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 뿌려짐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모인 이 공간이 동일한 정신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일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복음으로
해관도 금수강산이 통일되는 그날이 곧 도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사인데요. 자유수 사무총장이신 김삼을 목사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여기 김천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이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졌어요. 내가 뭐 대표자 됐다고 대표자는 뭐 봉사하는 거지. 내가 뭐 지역장 됐다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요즘 보면 높아지니까 위에 벨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저 시민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많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뭐를 느끼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코란을 통해서 준 것이 한국 기독교를 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줘서 뭐냐. 이게 우리 한국 회개 안 하면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라 지금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되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성김을 배워야 되더라고. 성기는 내가 목사니까 계점이나 받으려고. 이거는요, 실수.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기에 대한 사람, 초신자입니다. 목사는 제일 친한 성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단체장들한테 모여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중요한 거는 섬기는 자가 되자. 그리고 지역에다가 인격을 심으세요. 예수님이 향기를 심어야 됩니다. 네? 남인의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서 달라고 되면 우리 찌르면 10억밖에 안 돼요. 지역을 넓히는 길은 지역을 넓혀야 모든 길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천 교수님 같은 이천 교수님이 아마 코로나 오기 전에 이 한번 말 나왔다. 지금은 좌파들이 하는 이 주민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저 두 분이 어머니 장훈 우리 박지원 장훈님은 두 분이요 동서남을 떼겠는데 이 밑에 들어가야 말라지. 오늘 오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다 알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알았죠? 이게 김천이 시작되면은 구미도 시작됩니다. 구미가 시작해서 경기 일으켜주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힘냅시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장로님들 인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윤영희 목사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김천에 오신 우리 연락하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김관 장로님 준비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서정식 장로님, 장로 협회장 인사 한번. 해상전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명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폐기도하고 식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교수님 제 나이의 사람이면 이 교수님이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공산당들이 인민재판한다고 주민을 잡아서 대창으로 죽이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제가 본 사람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8살, 9살, 10살 그때 여기에서 가까운 곳은 경주 산례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례면은 청도 운문산과 접경지역 말기산 공비들이 6.25 전쟁은 표적이 되어서 다 북으로 쫓겨갔지만은 일부가 상당히 남았어.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 공비들이 되어서 그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우파 사람이랄까 그들이 제일 미워하고 붙잡히면 죽이는 것이
그 공비 토벌 때 경찰관 특공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면사무소 직원들 이들이 잡히면은 무참히 죽이는 그런 현장을 제가 어릴 때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국민학교 2학년 담임 선생 박용택 선생님이 저놈들 이렇게 잡혀갔어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소나무 가지에 걸치는 그 현장을 제가 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공산당 놈 새끼들 뼈 달라도 갈아먹고 싶은 그런 적개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지금 자유마을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복주시는 귀하신 은총이 우리 조직 단체의 대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과 앞서서 일하시는 모든 지도자 임원들과 오늘 여기에 모인 김천시 자유마을 발대식에 참여한 모든 귀한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특강이 있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조용히 2층을 이상해 주시고요. 2부 특강 우리 이천 총재님은 소개를 안 하셔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소개는 생략하고 앞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본적인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 마지막 축도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요 저는 그 국정원에 27년간 근무하고 그 중에 17년간은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는 그런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사상, 안보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가르치는 과목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사상 분야를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체제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좌파 세력이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점점 점령해 가고 있어서 머지않아 이 상태로 놔두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적화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에이, 설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학벌이 제일 높은데 머리도 제일 높은데 설마 그렇게 되도록 놔둘까?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은 구분이 융성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은 이제 이미 적화된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넘어져 있다고요. 전복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회복하려면 이미 전복된 상태를 우리가 다시 뒤집는 혁명적 조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국가는 모든 분야가 이미 그렇게 됐고 이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도 이미 상당 부분 점령된 상황입니다. 주도권을 다 잡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에게 사상적 각성을 시키는 게 요청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이 노구를 이끄시고 왜 여기에 이제 자유마을 대표를 하셨냐 하면은 뭐 여기서 뭐 돈이 나오겠습니까? 밥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고난의 길을 왜 자처하셨냐 하면 본인이 어릴 때 8살 때 보았던 그 선생님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소나무에 얹히는 그 생생한 목격을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얼마나 악동한 것이고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몸으로 체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미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6.25 전쟁을 겪지 않았던 이와 같은 전후 세대들이 너무 대한민국을 다 이제는 지배하게 되면서 사상에 대한 그런 좌파 사상과 북한의 통치 밑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 건지를 전혀 망각된 세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국가도 이미 접수가 됐고 대부분이 접수됐고 그 다음에 마을까지도 접수된 이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유마을은 운동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상에 대한 각성을 우리가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목표가 뭐 전 목사님이 여기에 참여하면 이렇게 버스도 이렇게 해준다더라 아니면은 또 경제적 수익을 내게 해준다더라 이 어떤 것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동참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 양반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에 계속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적 혜택이 안 오면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이탈하고 이 조직을 균열시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왜 모였냐 하면 바로 나라의 위기 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전사들인데요. 근데 나라의 위기도 어떤 위기? 경제적 위기냐 정치적 위기냐 어떤 위기냐 하면 바로 사상적 위기입니다. 체제 위기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를 점령한다고요. 그거 허튼 소리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현재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국민이 대응하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 왜 안 해주나 국민의힘당 왜 저 모양이냐 하고 방치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있다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건 짧게는 3년, 4년, 5년 그리고 길면 10년은 못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요. 김국성 선생 아시죠?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총책했던 그 양반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 상태에서 10년 못 버틴다 그러잖아요. 왜 못 버티느냐? 그냥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지금 목사님처럼 공산주의 위험을 아는 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실 때 그러면 전후 세대들이 이 지금 반공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에 50대 밑으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이 세대 교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사상 교육을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상 교육은 그거 이미 대한민국 그런 사상 그런 극우적인 사상 그 필요 없어 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 문화적인 영향 탓인지는 몰라도 이미 사상 교육을 안 시키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이미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와야 되는 상황. 저는 그래서 옛날에 한 5년, 4, 5년 전부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악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대한민국을 체제 수호한다는 뭐 예를 들면 기관들이 있죠. 경찰, 검찰, 국정원을 모두 포함해서 직원들이 머릿속에 지금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사상에 대한 각성이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상전을 해야 되는데, 사상전을 아는 이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체제 지켜지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요 방법이 안 나옵니다. 방법.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만났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현재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국회의원이 내보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우파들은 뭐 하냐고 그런 성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우파 뭐 하냐고요? 대한민국 우파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건 좌파들이 이렇게 드세게 마을을 장악해 가는데 우파들은 그거 안 맞고 뭐 하냐 이거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우파들이 우파라고 사상적 각성을 가진 우파들이 있습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사상전은 체제전쟁이고 정치전쟁인데 정치전쟁을 이 싸우는 그 진지는 가장 중요한 진지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당입니다. 국민의힘당에서 이 사상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이 정치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끌어야 될 주역이 우파 뭐하냐고 지금 딴 사람 보고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사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훈련된 대학교에도 학습되고 훈련되고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면서 훈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진지를 포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중심으로 한 그들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대통령 후보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이와 같은 전투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정치전쟁을 해야 될 국민의힘당에는 사상적 각성이 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표를 안 찍겠기 때문이에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결국 국민 유권자의 각성이 안 됐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요 정치를 많이 이제 보면서 항상 선거만 끝나면요 언론이 아주 사탕 발림 소리를 잘해요. 국민들은 현명했다. 이렇게 황금 문화를 하다니 라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또 쓰게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북한이 사상적으로 투철한 여기는 세대 교체가 없어요. 사상적으로 완전히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애새끼까지도 완전히 다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옛날에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반공의식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 전두환 정부 때는 완전히 와해되고 90년대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상적으로 거의 모래알로 와해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사상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자유마을에서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사상적 각성운동에다가 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데 혹시 뭐 회원들끼리 어떤 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해서 혹시 수익이 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마트를 만들어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사상적 운동을 위한 목적에 좀 더 동력을 주기 위한, 그 다음에 저기에 활동하는 자금이 좀 생기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그것이, 그냥 목적 자체를 거기다 둔다면 이거는 절대로 이 조직 운동은 실패합니다. 모든 운동.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좌파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파들은 다 아무 생각 없는, 사상에 대한 각성이 안 된 그야말로 무지한 대중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줄은 알지만 이 자유민주주의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현실적 명확한 현실을 인식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부터 지금 사상교육을 해야 된다고. 사상교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상교육도 뭐냐 하면은 좀 이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 명료한 이 이론들을 정리해서 이거를 모두가 다 공유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보셔야 안 보세요? 자,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분은 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시고 또 이분은 각자 다 다른 유튜브 보죠.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5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다 보죠. 시도 때도 달라지는 것도 다 보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우파인 줄 알고 뭔가 정치 현실을 놓고 누구 지지하냐 물어보면 다 흩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우파들이 1700만 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700만 하면 1700만 명이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해하고 있는데 천 개의 배가 이제 하나를 향해서 쫙 이렇게 모여야 돼. 근데 1000개의 배가 내비게이션이 다르고 나침반이 다르면 목표지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1000개가 동쪽으로 가는 배, 서쪽으로 가는 배, 남쪽으로 가는 배, 북쪽으로 가는 배 막 해가지고 분명히 출발할 때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자고 신대륙을 발견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출발을 해놓고 하니까 쌍사람 다 흩어져. 이게 지금 우파들이 딱 그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상전을 하고 체제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방향은 뭐냐면 적을 향하여, 예? 적을 반체제 세력을 향해서 공격 대용으로 하나로 쫙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흩어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목표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전략 전술도 없고 그걸 말하여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5년을 겪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벌써 한 9개월 넘었나요?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이건 뭐냐면 사상교육을 전혀 안 받았거나 엉망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둔다? 사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에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내가 직접 막 뛰어다니면서 다 현장을 보고 또 우파 단체들이 다 들어가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간단 명료하게 우리 지금 우파가 나아가야 될 길, 목표, 방향, 전략 전술 이것을 나름대로 딱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그거 지금 476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좀 더 공부하시는 지도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번에 수정판 냈는데 29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를 딱 읽으면 아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이 얼마나 위험하구나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책자 32페이지 32페이지 하나는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요거. 또 요거는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 지금 6.25 전쟁 때 있었던 마을에서 일어난 심각한 체제 전쟁 아시죠? 사상전이 지금 대한민국 마을에서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좌파들이 마을을 장악해 가고 있다. 빨리 깨어나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 내용을 모든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다 장착해야 돼. 달달달달달달 왜 가지고요. 완전히 내 걸로 장착을 하고 무장을 하고 동일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1700만 명이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주위 이웃들이 나눠줘야 그 다음에 소책자를 나눠주면서 해야 5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입니다. 마을이 위험하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와의 체제 전쟁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의 북일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싸움이다. 어떡하냐? 지금 이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이 있죠. 이거를 모든 국민들에게 다 계속 귀에 따가리가 앉도록 못이 박히도록 동일하게 이야기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방법은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고 한다고 승리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혼선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단순 명쾌한 목표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한 방법을 합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동일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개의 배가 딱 북극상을 향해서 쫙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들은 보십시오. 숫자는 적다고 하지만 얼마나 투쟁력이 있습니까? 민노총 장악했지요. 정교조, 그 다음 좌파 단체들 많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장악했죠. 지금 이게 이미 거기다가 북한에는 배후에 북한이라는 강력한 정치 집단이 대남 공작을 7, 80년도 계속 해왔죠. 중국이 공작하죠. 이와 같은 엄청난 세력들과의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에 진짜 체제전쟁을 아는 전사가 몇 명이나 있냐? 더 국민의힘당 내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고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면 절대로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모래알이에요. 자, 모래알을 돌하고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콘크리트로 만들면 되잖아요. 콘크리트. 그럼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든 방법이 뭡니까? 시멘트잖아, 시멘트. 시멘트하고 물이 섞으면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지금 우파들이 보면 모래알이죠. 투쟁력도 없죠. 왜 그러냐? 사상이라는 시멘트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사상적 각성. 목사님과 같은 지금 6.25 전쟁 때 내가 봤는데 지금 나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금 배를 갈려가지고 창자가 꺼내가지고 소나무에 얹혀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사상적인 게 완전히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장이 우리 국민들 모두 속에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 오지 않죠. 6.25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 세대들은 다 방공무식으로 무장해서 특별히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우리는 가능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80년대 주사파들이 이제 대한민국 내에 등장하면서 이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노동계 장악해, 언론계 장악해, 방송 그다음에 교육계 장악해,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다 장악해. 그러더니 결국은 나아가서는 좀 더 키워가지고는 선거로 정권까지 먹어버렸어. 제1당이 돼버렸어. 지금 이렇게 되고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방공의식을 가졌던 그런 사상적 무장이 된 세대들은 한 번씩 한 사람씩 점점 더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그들과의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려 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냐? 제가요, 저는 인생 살면서 가장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때가 2012년도입니다. 2012년. 왜 2012년이 제일 고통스러웠냐 하니까 그때 여러분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었고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전에 11월 달에 그 전에 2011년도 8월 달에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 중심으로 하던 간첩단이 적발됐는데 거기 딱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이 그 다음 해에 있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령이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여러분 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민노당이라는 게 있었고 이 종북정당이 있었고 그 민노당이 있었는데 그 민노당 보고 앞으로 이거를 민노당으로는 세력이 안 되니까 통합진보당이라고 더 키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몇 달 뒤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야권연대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야권연대하도록 있잖아요. 또 그거를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2월 달에 그 준비 딱 끝나더라고요.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총선 한 달 전에 3월 달에 국회 식당에서 몰래 이정희라는 대표가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과 그 다음에 한명숙이 대표를 하는 민주당이 우리 이번 총선 대선에서 야권연대하자고 결성식을 하더라고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 끝장났구나. 그때 통진당 배우 당권파가 누구냐면 이석기거든요. 경기동부 연합 이석기. 이석기 배우는 뭐냐면 이석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한총련 때부터 지금 용인 성남 지역에 있는 운동권들의 다 그 사람들 혁명가들 모아놓고 끝없이 훈련시키고 돈 모으고 해가지고 혁명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영환에 의해서 북한에 갔다 와서 만든 민혁당의 중심체였고 그 사람이 2000년 들어와서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지자 그 사람 쫙 들어가가지고 2006년도 초에 완전히 민노당의 당권을 딱 장악한 후 한 번도 당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석기라는 사람이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석기가 있는 통진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가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봅니까? 국회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요. 자, 그렇지만 통진당은 그때요 4월달 총선에서 국회의원 13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 10.3%, 그 다음에 득표수는 220만 표를 얻었어요. 이 정도로 이제 사실은 중견정당이 됐는데 거기다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딱 하면 무조건 100% 이기는 거고, 그랬으면은 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를 대표로 하는 한나라당과 대통령 선거에서 거기는 100점 100패예요. 여기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고 이겼다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석기입니다. 이석기가 사실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석기가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고. 문재인 때도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실 끝장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이 위기를 경고를 올려주거나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요, 이미 대한민국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겨우 있잖아요. 그때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5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불쌍히 여겨서 통진당 내 비례대표 투표를 둘러싸고 부정선거가 심했어요. 이석기가 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막 이 투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언론에서 그 내부를 막 신문 기사로 막 났어요. 나다 보니까 이거 통진당 내 이거 옛날에 보니까 전국 문제가 있는 민주당의 실체가 그대로 있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갑자기 지지율이 뚝 떨어져가 2~3%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야권 연대가 깨지면서 결국 그 연대가 깨지면서 겨우 박근혜 대표가 마지막 선거 전날 노인네들이 막 뛰쳐나가고 이래서 겨우 어렵사리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박근혜 대표가 마치 후보가 자기가 선거를 잘하는 선거의 여왕이라서 그냥 이긴 걸로 이 물밑에서 일어난 엄청난 위기의 소용돌이를 전혀 캐치를 못하고 나라를 운영하다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끌어내려주고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체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건요 박근혜 정부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이명박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미 징조가 많이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아무 일이 없는 양 이렇게 지내온 국민들과 유권자의 어떤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금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요 연말 크리스마스 때 지금 고려대학교의 그 졸업생 그 중에서 고려대 기독교 뭐 이렇게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보러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300명 이상 모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했더니 다 깜짝 놀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그런데 그 위기의 본질에 만약에 지금 그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뒤집어진 거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바로 끝장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쭉 설명해 줬더니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조곤조곤 설명했더니 그게 다 이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이 모임에서 또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왜 이분들이 고려대 나오고 다 교수고 지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사실상 전복된 상황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뒤집어진 상태, 전복된 상태고 사실상 적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재인 5년 동안 이미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이 뒤집어진 상태를 다 고착을 시켜놨다고. 그래서 이 법률을 빼지 않으면 이 상태가 원상 회복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법을 몇 개나 바꿨냐? 4,025건이나 바꿨어요. 지금 그러고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법률을 발의된 게 있어요. 몇 개냐면 23,000건 이상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법 하나하나가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법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법 하나 두 개를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법 한 개만 하면요. 체제를 완전히 근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차별금지법 아시죠? 차별금지. 2만 3천 건의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교회들은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적 소수자의 어떤 그 권한을 강화해서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다, 이 정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는 순간에 이게 아닌데 왜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 차별하면 안 되는 23개의 항목을 적시해놨습니다. 23개 항목. 그 24개 조항 중에 3개만 동성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뭐냐고 하면 그 중에 2개는 사상에 대한 차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상에 대한 차별 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 금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상에 대한 차별 금지 그 한 항목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이 법이 통과됐다면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하면 이제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과 같은 사상을 차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는 순간 차별 안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공기 걸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주체사상 연구소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이제 마르크스 사상 가르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야. 이 한 항목만 통과돼도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간첩이 들어와도 이제 신고도 못해. 아니 이 법 한 개 중에 그 한 항목만 통과돼도 대한민국이 해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머지 조항들 중에 상당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아니 서울대 나오나 저쪽에 뭐 전문대 나오나 월급 똑같이 주고 학벌을 가려버리고 채용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차별금지,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무능력한 사람이 일을 안 해도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나오고 박사를 나오나 석사를 나오나 학사를 나오나 월급 똑같이 주라 이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금 옛날에 민노당이요, 당직자들이 있는데 월급을 어떻게 줬냐, 1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월급 똑같이 준다. 그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 이 시장, 우리 자유경제시장에서 노동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존재할까요? 파괴되겠죠. 노동시장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기업이 형성될 수 있냐?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한 개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치체제 파괴되고 시장경제가 파괴되는 그 결과를 낳는데 4,025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23,000건이 있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법은 통과 안 되더라도 그와 같은 거를 명령으로 대통령령, 그 다음에 장관이 발의하는 부령 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 시행령이라는 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지금 법률안은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가 막 저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됐지만, 안 되니까 우회적 방법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가 주민자치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몇 개 시행하고 있냐? 3,506개 읍면동 중에 1,244개가 지금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파형 주민자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자치회가 시행이 안 되면은 그런 데는 또 괜찮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회가 안 된 데는 주민자치, 과거에처럼 주민자치
위원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민자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 많아요. 제가 듣기로 여기 구미, 그다음 제가 저쪽에 영주에 가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지금 곳곳에서 파악해 보면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민자치회 형태로 좌파들이 이미 장악해가지고 그래도 곳곳에 지금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넓혀나가는 도구로 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그다음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요 마을 교육을 완전히 좌파 교육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무자격증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을 교육을 완전히 지금 틀어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 둘 방치해 나가면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위에도 이미 접수당한 상황, 마을까지 이제는 접수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귀착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쭉 하고 했더니 이분들이 가만히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 만든다, 마을총회 한다,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이상한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막 하는 거를 보면서 이야 이게 이제 눈이 탁 뜨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막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더니 그분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어떤 법 체계를 통해서 지금 뒤집어진 상태로 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적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 큰 어떤 담론이다 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 현재 뭐 장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깨우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역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선물 뭐냐? 작년 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김명배 국회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바로 발의를 했어요. 제가 이 법안을 보는 순간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나는구나.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책을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확실하게 더 잘 깨어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사상이 이야기하면 이게 몽롱하게 느껴지는데 마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우리 마을에 살면서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기의식이 본인한테 가까이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마을 문제를 딱 나타나면 그건 내가 내 나와바리야. 요건 내가 할 수 있어. 주민들을 깨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끼리는 지금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 마을이 위험하다는 이 어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깨우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깨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권자를 각성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마을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체제위기가 왔다는 걸 깨달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내한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막 그냥 자괴감만 들고 낭만만 되고 고통만 오니까 회피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걱정스러움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는 희망이 보이면
이 운동이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달라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고 대한민국이 체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그걸 깨우치는 내용과 지금 대한민국은 마을이 위험하다는 그 내용 두 개를 가지고 간단 명료한 이런 내용들을 익히고 또 가져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마을에서 뭔가 결집 현상이 폭발이 일어나면 앞으로 대한민국 반드시 삽니다. 왜 사냐?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아까 전복됐다 그랬죠. 법제화 작업이 끝났다 그랬죠. 근데 그 법 다 뽑아내야 되잖아. 뽑아내려면 법은 어디서 만드나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이거 법을 마음대로 다 뽑아내려면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면 몇 석을 얻어야 돼? 적어도 180석 이상 200석을 얻어야 돼. 200석을 얻게 되면 이제 모든 법을 다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빼내지 않고 어떻게 혁명을 하냐고요. 이미 만약에 우리가 160석밖에 못 얻어서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4,020억 불 그대로 둔 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하냐고요.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법안을 뽑아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 국가로 다시 회복하는 칼을 다 뽑아내야 돼. 이걸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로 법안을 다시 다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러려면 200석 얻어야 되죠. 200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권자들이 이 1번 찍을지 2번 찍을지 해야 되잖아요. 유권자들이 각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유권자들이 200석을 얻을 정도로 각성이 되려면 뭐를 해야 가능하겠냐고요. 사상교육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사상교육을 누가 가르치냐고요. 바로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상교육은 안 시키고 이 자유마을에 들어오면 혹시나 서로 간에 경제적 혜택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깨달을까요? 안 깨달을까요? 깨달아. 여러분, 송곳 있어요? 없어요? 송곳. 있어요. 송곳을 가지고요. 이렇게 딱 해놓고 송곳 팍 찌르면 구멍이 나요? 안 나요? 알아요. 나죠? 근데 똑같은 힘으로 내가 송곳으로 안 하고 손바닥으로 밀면 이 구멍이 나요? 안 나요? 알아요. 안 나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아무리 몇 명 된다 해도 소수예요. 아직 각성이 덜 된 소수. 그러면 이 적은 힘으로 우리가 적을 타격하려면 한쪽으로 그냥 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송곳처럼 한쪽으로 딱 집중을 해야 구멍이 뚫혀져. 그런데 한쪽으로는 자유마을이 만들어졌는데 한 1,500명이 들어왔다 치자고요.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활동에다 포커스 두고 어떤 복지활동에다 포커스 두고 여기 오면 말이야 서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어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일부만 사상운동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각성운동 하는 데다 포커스 두면 이 자유마을이 손바닥처럼 이를 밀어가지고 국민들이 각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마을에 1,700만 명이 모이려면 모두 다가 사상운동의 전사가 돼요. 마을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다 전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5분 정도는 어떻게 이웃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떤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후에 주민들을 누구 엄마 요새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막 살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전도 활동을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우리 마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득하는 걸로 대한민국 모두가 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우리 자유마을에는 1,700만 명 이상도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전파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에 그만큼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4분 5열이 돼가지고 모래알처럼 다 흩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똘똘 뭉쳐서 완전히 콘크리트가 되려면 바로 사상운동에 우리 모두가 전사가 돼야 하고 학습을 해야 되고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전파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두 김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이란다. 지금 좌파들의 지금 마을 침투가 심각하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 전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상적 실체는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느 정도 그냥 건성건성이라도 들을 정도로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김천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다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파는 원래 모래알이야 하는 그 잘못된 신념이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콘크리트 1700만 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굳건히 새로 세우고 북한을 세우고 중국을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곡동에 여기 전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철신. 아이고 대단한. 아니 저는 오늘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 어떤 분인데요? 그랬더니 격려해 주시래. 격려가 아니고 보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으시구나. 제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강의한 내용을 4개월 동안 다 분석을 했대. 그 다음에 이 준 책자들 있죠. 이걸 가지고 다 또 분석을 했대.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이렇게 책자라기보다도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요점을 다 정리한 거예요.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주민자치기본법 뭐 1부, 2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거냐,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거냐 해가지고 했어. 그거를 이제는 4개월 동안 하니까 달달달 다 외운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도 다 설명이 가능해가지고 그럼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설득이 되던가요? 다 되더래요. 그러면 이런 설득을 하기 전에 우리 소책자 있잖아요. 딱 나눠주면서 그냥 소책자 나눠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신념화가 되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은 앞으로 마을 강사, 훌륭한 마을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것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저 청도에 가면 신돌이라는 마을 있잖아요. 그게 모델이었거든. 마을 모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수해 피해가 나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도로가 없어지고 유실이 되고 했는데 그 신돌이 마을을 떡지러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남으로 딱 가다가 철로를 보니까 다 막 그냥 무너진 마을밖에 없는데 거기는 단장이 대가 하나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스톱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는 한 사람의 마을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그처럼 그분이 벌써 이미 도랑도 치고 그 다음 마을길도 넓히고 다리도 놓고 해가지고 비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모델이 있으므로 그 마을 모델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생각이 바로 그 마을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성공 모델이 전국에 퍼진 게 결국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김천에서 이와 같은 우리 훌륭하신 그런 대곡동에 있는 이 마을 강사님의 그거를 신념을 본받아 앞으로 이것이 전국 김천뿐만 아니고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에 지금 이러한 마을 강사들이 자세를 본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책자도 나눠주면서 지금 마을에서 곳곳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마을 모임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혁명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혁명도 필요하지만 진짜 혁명은 어떠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마을에서 이 뜨거운 열기가요 안돼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나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되고 내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 공산주의라는 이 비극이 생겨서는 안 돼 하는 그 신념이 바로 마을운동 자유마을운동으로 막 몰려들고 여기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더 굳세게 신념화가 되고
주변들에게 알리고 하면 이 밑바닥 운동이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들썩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바꾸느냐. 우리 자유마을이 만약에 1700만 명의 유권자가 모이는 집단이 되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데가 정당입니다. 왜? 선거에서 우리한테 눈치 안 보면 안 되니까. 벌써 정당이 숙이고 정부가 힘을 받아가지고 굳세게 민노총을 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에 의해서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이준봉 총리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